네, 남북 청년들의 도전기를 생생하게 들려드리는 도전의 천리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4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나와주신 도전자는 정말 인생이란 도전을 정면 돌파하신 분입니다. 북한에서의 고난과 고생을 뚫고 한국에 정착해 지금은 경찰 행정연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이위력 씨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대학원 학생입니다. 아, 그렇죠. 대학원 학생이면 준비연구원이잖아요. 예, 네. 그런데 그렇게 뭔가 이거 아니, 예, 맞습니다. 예. 네. 사람 긴장하게 처음부터 기죽이네요, 이거. 아니에요. 네,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이제 저희 방송에 처음으로 나와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께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위력입니다. 저는 한국에 2010년도에 왔고요. 하나오는 2011년도에 나와서 삼성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 대학 공부를 연결해서 지금 대학원에 박사과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유력 씨는 또 이제 한국에서 유명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이죠. 이만갑이라는 프로그램에 오래 출연하셨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알아보실 것 같아요. 근황을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네, 요즘에는 어떻게 지내시나요? 뭐 요즘은 그 산소를 축내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대학원을 다니다 보면 그 학부 과정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시키는 공부를 좀 위주로 착하게 하는 편이라면 대학원은 내가 알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 또 박사 논문을 쓰기 위한 그 논문도 또 소논문도 써야 되고 또 시험도 봐야 되고 이런 기간이 지금 제가 물려 있어서 요즘은 그냥 주구장창 앉아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근데 진짜 저도 이제 이만갑을 통해서 오랫동안 알고 지내오고 있는데, 어떤 이제 대학원에 가시고 나서 굉장히 또 뭔가 이제 중후해진 그런 모습 아닌가 싶어요. 뭔가. 오랜만에 미니씨 이렇게 봤는데 조금 이렇게 매기는 아니, 그게 아니죠? 아니라, 예. 그게 아니라 예. 머리에 되게 예.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의 그 티가 음. 너무 많이 그럼 나쁜 나가지고. 생각인 것 같아요. 아니, 그 진짜로요. 칭찬하시는 네. 거죠. 네, 워낙 칭찬하는 또 거죠. 친한 사이고 이렇게 네. 칭찬을 또 방송이라고 해서 일부러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까지 있으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위력 씨의 도전기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위력 씨를 소개할 때 북한에서 고난과 고생을 뚫고 한국에 온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정말 정말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력 씨가 함경북도 김책시에서 오셨다고 들었는데 어린 시절 고향은 어떤 곳인가요? 제가 살던 그 김책은 상당히 그 동해에 위치하고 있고 바다가 상당히 아름다워요. 어, 그리고 제가 살았던 김책이 어떤 것이냐고 질문을 하게 되면 어린 시절의 기억을 더듬어서 생각을 한다면 그 어머니하고 함께 살았던 시간, 그만큼 음,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어, 이후에는 가족 어머니하고 헤어지면서 혼자서 또는 이렇게 방랑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 전의 어, 기억과 김책에서 살던 기억과 그 이후의 기억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행복했던 어. 시간 이렇게로만 기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책에 계실 때는 어머님이랑 같이 계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때가 몇 살 때까지였어요? 제가 태어나서부터 그 8살까지 음. 그 김책에 있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부모님이랑 계실 때는 그래도 좀 괜찮게 좀 어려움 없이 그렇게 사셨던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또 부모님하고 있게 되면 이게 어차피 먹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그 욕구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생리적인 네. 욕구가 해결은 기본적으로 됐었고 행복에 대한 그 추구를 했던 시기인데 그다음의 생활은 8살 이후부터 생활은 생리적인 그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왔던 기간이라서 아. 그러니까 뭐 어찌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올라간다 이런 표현도 가끔씩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북한에서의 그 고향과 이후의 삶을 이렇게 나눈다면 올라갔다가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아예 하늘로 바닥으로 떨어진 이런 삶이어서 어. 좀
그나마 김책에 있던 기억이 행복한 기억인 것 같습니다. 좀 8살 제가 이제 초등학교 강의도 좀 가보고 하게 되면 8살 친구들 정말 많이 만나보거든요. 정말 그 순진하고 천진난만하고 정말 그 그늘 한 점 없어 보이고 막 그런 모습인데 그때부터 굉장히 어떤 생존을 위해서 그런 네. 고난에 처해졌다. 정말 상상도 안 돼요. 너무나도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은데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어려워지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는 이렇게 상당히 그 부모님하고 있을 때는 행복했었는데 부모님이 이런 좀 사고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면서 좀 특이하게 북한의 삶이 좀 다른 북한 사람들하고 비교해도 그러니까 훗날에 알았어요. '내가 좀 특별했구나.'라는 것을 음. 좀 힘들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러니까 뭐 예고된 거는 하나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뭐 그냥 시작이 되면서 어느 순간에 '내가 고아가 됐네. 그다음부터 나의 생존을 위해서 내가 음. 내일을 살기 위해서 아니면 오늘을 어떻게 보태야 되는가.' 이런 생각만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전 24살에 한국 이제 네네. 25살에 대한민국에 왔는데 네. 그때 이제 처음으로 '아 고아라는 게 이런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부모님이 곁에 안 계시는 그러니까 북한에 네. 계시는 거지 지금 곁에는 안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8살에 그걸 겪으셨다는 게 정말 상상도 안 돼요. 저한테는 상당히 그 감사한 경험인 거죠. 왜냐하면 그 어 이건 뭐 자신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 속에서 살아왔던 아이들은 뭐 이렇게 도덕이라든가 이런 이게 사회의 이런 생활에 대해서 배워가고 대신 또 이런 생활적인 부분에서도 약한 면을 보이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려서부터 그 생활력 어떻게 내가 앞으로 살아나가야 되는 것을 배워가지고 물론 또 이런 생활이라든가 도덕적인 부분이 좀 부족하죠. 아무리 교육이 좀 딸리다 보니까 그 후에 한국에 와서 지금 공부를 거의 10년째 하고 있으니까 모든 네. 것을 채워 가지고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생활들이 나한테는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다 감사한 기억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랑 그렇게 네. 딱 네 그렇게 네네. 되시고 나서 그럼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포괄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하루하루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저한테는 내일 모레는 없었어요. 예, 아. 그냥 그러니까 오늘을 어떻게 먹어야 내일을 살 수 있다. 그다음 내일이 되면 또 내일을 견디기 위해서 살았었고 제가 그 생각을 해 보면 제일 힘들었던 어렸을 때 제일 힘들었던 기억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일을 하는 거, 살기 위해서 일을 했었던 거. 우리가 뭐 한국에서는 아동 뭐 아. 노동 착취 뭐 인권위 에서 뭐 이런 소리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가가 내가 먹는 것이다라는 것이 몸에 배워 가지고 어. 노동 뭐 노동이라게 되면 뭐 철길 공사부터 시작해서 뭐 논밭 모내기 뭐 김매기 겨울에는 나무하고 여름에는 농사 짓고 뭐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8살에 사실은 아이들에게 제일 잘 어울리는 것은 책하고 뭐 이런 뭐 장난감. 페니 장난감 뭐 이런 네. 거잖아요. 근데 저한테 어릴 때 제일 잘 어울렸던 것은 그런 낫 무슨 뭐 망치 뭐 이런 삽 뭐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 정말 키가 삽보다 더 작았었던 것 같아요. 예, 그때부터 너무 익숙해 갖고 저 여기 와서 그 예를 들어서 그 한국에서 태어난 친구들이 이렇게 삽질을 잘 못하는 분들이 가끔씩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물러서 봐 이렇게 탁 이렇게 삽질하게 되면 오 이런 소리를 듣죠. 지금 자신감 있습니다. 삽질 음. 하나는. 네. 지금이야 이렇게 웃으시면서 네.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살기 위해서 네 그 그렇죠. 어린 정말 자그마한 선에 삽자루를 네. 쥐었던 건데 그러니까 제가 일했다고 하는 부분들은 고아원에서부터 시작되고 고아원에 들어가서부터 고아원에서. 시작되는데 고아원에서 그 많은 아이들을 가만히 냅두지는 않아요. 뭔가 아. 그 어찌 보면 아이들을 아이들 자체로 보는 것보다도 노동력이라고 봐요. 이 아이들을 네. 활용을 해서 어떻게 그 자력갱생으로 해 갖고 고아원을 아.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북한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일을 했었던 거죠. 제가 첫 번째가 그 노동이 제일 힘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노동보다 사실 더 힘든 게 있었어요. 그거는 바로 이렇게 폭력적인 폭력. 이런 문제였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되겠죠. 그러니까 고아라는 그 특수성 때문에 아이들이 영양 상태가 너무 어리고 안 좋고 이렇다 보니까 선생님이 때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싸대기를 때렸다 막 기토 북한말로 기토라고 하잖아요. 딱 때리면 거의 막 이렇게 한 1m씩 쭉쭉 밀려 나가는 거죠.
그러면 막 피가 터지고 또 선생님들이 막 때리면 그냥 이렇게 뭐 손바닥으로 때리는 거 몽둥이로도 때리고 쇠파이프로도 때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 죽지는 않지만 맞아서 그 어혈로 한두 달 있다가 죽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분명히 폭력 살인이다 말이죠. 살인이죠, 그죠? 살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대변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없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왜 죽었어라고 와서 질문을 퀘스천을 하는 사람이 한 명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 고아원이라는 그 조직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그 튀는 아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거친 세상이었고 살아남다 보니까 애들이 강해져야만 하고 강해지자면 그것을 힘으로 표현을 했어야 됐고 그 힘이 뭔가 이렇게 말로 죽이는 것보다도 폭력으로 행해졌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서로가 그 거친 아이들을 다루는 선생님들은 더 거칠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쓴 친구들한테서도 네. 맞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선생님한테서도 맞지 않기 위해서 뭔가 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고 힘에 부치지만 치열하게 그렇게 살지 않았나 싶어요. 그 아주 간단해요. 살아가는 방법이 그 시키는 대로 하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아. 매뉴얼대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학교에 매뉴얼이 있을 거잖아요. 아침 뭐 5시, 6시에 기상을 내서 7시에 뭘 하고 그러니까 북한도 사회주의 국가 매뉴얼을 고난의 행군 때 많이 무너졌지만 그거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학교의 고아원도 그래요. 뭐 아침 몇 시부터 저녁 몇 시에 잔다. 그간에 어떤 일 방과 후 뭐 이런 모든 일정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라고 해요. 근데 그대로 하면 못 살아요. 죽어요. 고아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강한 아이들만 살아남았고 그러니까 그냥 선생님 이렇게 하라 앉아 있어 앉아 있고 밥 먹어 하면 밥 먹고 숨 쉬어 하면서 이런 아이들은 그 영양실조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좀 힘들었어요. 근데 살려면 그 안에서 불법을 해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의 집에 줄당콩이라든가 남이 그 텃밭에 들어가서 무를 뽑아서 씹어 먹던가 아니면 뭐 텃밭에 들어가서 뭐 옥수수를 훔쳐 먹던가 그러면 이건 분명히 그 매뉴얼을 벗어나는 거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살아남았다라는 거죠. 네, 네. 아니 네, 도덕질이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런 건데 누가 그렇게 남의 걸 훔쳐 먹고 예, 싶겠어요. 예, 그냥 그렇죠. 본능에 이끌려서 배고프니까 그렇게 갔던 그렇죠. 거라서 예, 예. 그래서 또 오히려 많이 들키기도 많이 들키고 예.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니 그러면 그 고아원에는 어떻게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 걸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사고로 상황을 여쭤보시는 거잖아요. 네, 네. 부모님 사고 이후에 이렇게 생존을 하려고 이렇게 어찌 보면 거리를 방랑을 하게 된 거죠. 북한에서는 꽃제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꽃제비도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화목하게 살던 집에서 갑자기 그 아이가 길거리에 나오면 그 아이를 꽃제비라고 할 수 있나요? 그래서 그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꽃제비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아이의 생존은 꽃제비의 생활하고 아예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한번 훔쳐 먹어본 적도 없고 주워 먹어본 적도 없던 아이가 길거리에 갑자기 나오게 되면 어떻겠어요? 상당히 힘든 거죠. 그렇죠. 그 기간이 저한테는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땅바닥에 있는 음식을 하나 주워 먹는데 너무 그 어린 나이에도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뭐 눈물을 흘리며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 후에 이렇게 북한 전역을 정말 이렇게 방랑하면서 다녔어요. 그리고 다시 그 친척 집에 갔었는데 친척이 너무 힘드니까 그때는 뭐 거의 다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서로가 힘드니까 배급이 안 나오고 이렇게 힘드니까 다른 친척 집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친척 집에서 본인들도 힘드니까 또 다른 친척 집에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한 10번을 오가는 거예요. 막 걸어서 막 100리드 걸어가고 막 한 40km씩 막 걸어. 그러니까 엄청 어린 아이가 정말 탁구공 마냥 왔다 갔다 그냥 북한 전역을 방랑을 했었던 거죠. 그렇게 시간이 걸리다가 학원이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알았어요. 저는 북한에서 그 학원이라고 하게 되면 어려서부터 듣기로는 만경대 혁명학원 네. 딱 군복을 입고 막 경례하고 막 총 들고 막 이런 멋있는 그 기억을 했었어요. 근데 그 학원에 들어가는 조건이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는 맞잖아요. 근데 그 너무 좋은 그런 모델 어렸을 때 그 상상했던 그 학원이잖아요.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이랬는데 들어갈 수 있대요. 그래서 들어갔죠. 딱 들어가니까 왜 뭐 군복은 그냥 애들이 무슨 진짜 1m도 안 되는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그 한 1m 50까지 되는 그 초중반부터 고중반까지 한 100 몇 명 정도가 모여 있는데 와
머리가 엄청 크고 목이 그 엄청 가늘고 막 눈빛이 막 이렇게 번쩍번쩍. 야,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 좀비 좀비 있잖아요. 우리가 좀비 속으로 이렇게 갑자기 들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연 여기서 그 아이들의 눈빛을 보고 과연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살기 위해서 보다 보니까 그렇게 연결이 돼서 고아원에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참고로 고아원은 네. 북한에서는 학원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네, 네. 네. 밥은 안 준 건가요, 그러면? 아니죠. 밥을 줍니다. 그 제가 한국에 와서 좀 참 놀랐던 부분이 그 아이들에게 주는 그 급식 이런 부분하고, 그러니까 밥을 본인이 이렇게 알아서 더 풀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풀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보고 상당히 놀랐어요. 북한이 뭐 그렇게 뷔페식 한국처럼 이렇게 밥을 주는 것도 아니고 상황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옥수수밥을 먹는다고 예를 들어서 생각합시다. 옥수수밥을 주면 그 옥수수밥이 후 불면 이렇게 훅 날아가요. 그 정도로 그 죽이라고 하나요? 주걱이라고 하잖아요. 주걱으로 이렇게 너무 때려가지고 밥알이 이렇게 정말 꽃보라라 이렇게 약간 있습니다. 팝콘처럼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식량이 뭐 1인당 뭐 몇 그램씩 정해지다면 그 밥을 만드는 식당 부모들이 본인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식량을 이렇게 조금 훔치는 거예요. 네. 그 위에 있는 직원부터 이렇게 원래 예를 들어서 100g인데 원장이 훔치고 뭐 창고장이 훔치고 격리과장이 훔치고 식당 부모가 훔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거죠. 그러면 이 밥은 양은 정해져 있는데 불고야 되잖아요. 보기에도 시각적으로라도. 그러면 그 다음부터 작업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칼탕을 치는 거예요. 호 불면 날아갈 정도로. 그리고 소금국 뭐 이렇게 평균이 이렇게 됐어. 소금국. 예,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이 그랬던 거죠. 매번 또 상황마다 다르긴 했었지만 이런 밥을 먹으려면 생존의 요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그 밥을 그렇게 처음에 들어오는 이런 신비라고 했었거든요. 신병 이런 아이들이 들어오면 그 밥을 꼭꼭 씹어 먹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거를 이렇게 소금물에다 이렇게 타가지고 그냥 훌떡훌떡 넘기는 거죠. 씹지 않고. 그래야 소화가 천천히 되는 거예요. 그래야 더 조금 버틸 수 있고.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아니 정말 줬다는 흉내만 내는 네. 거네요, 진짜. 그러니까 저도 뭐 차가 있지만 운전해서 가게 되면 파주까지 가게 되면 여기에서 한 40km 가나요? 뭐 100리죠, 뭐 북한으로 하면. 그러니까 그 같은 공기를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뭐 전 세계 갔겠지만 최소한 제일 가까운 공기를 쓰는 이렇게 남북한인데 그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이렇게 살고 저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저렇게 살고 이런 부분이 물론 북한이라는 사회를 전체적으로 다 이렇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오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제가 살았던 그 환경을 비교했을 때는 최소한 너무 아이러니하다. 인생이라는 게 뭘까? 어떻게 저기서 태어나면 저렇게 살지? 막 이런 생각을 가끔씩 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일상이 굶주림, 배고픔과 폭력이 아니었나. 정말 그 나이 때면은 진짜 여기서 태어난 애들은 안 먹잖아요. 밥을 잘 안 먹고. 안 먹어서 엄마가 그 숟가락이랑 밥을 묻혀가지고 그 입술을 따라다니면서 막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좀 북한에서 특이하게 스페셜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정말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저도 똑같은 북한에서 이제 나서 자랐지만 생각도 못했던 이런 삶이 있었구나.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진짜. 네, 지금 마칠 시간이 다 돼서 위력 씨의 남은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위력 씨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도 계속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위력 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